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일본에 집중되었지만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지 3일 후 오사카부 다카스키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올림픽의 열기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카스키시는 일본 오사카부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교토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적 유적으로 유명하며 자연과 문화가 완벽하게 융합된 곳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타카이 나오코라는 54살의 여성으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다카스키시 하치만초에 있는 독립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일하거나 집에 있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그녀의 사회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단조로웠으며 삶은 일과 집을 오가는 두 점 사이에서 국한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하던 그녀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친척들은 그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시간을 2001년 7월 2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이었고 여름 한복판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더웠고 다카스키의 거리에서는 아스팔트 도로가 태양에 의해 뜨겁게 달아올랐고 열기 덩어리가 지면에서 상승하면서 시야를 왜곡시켰습니다. 이때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나오코가 일하는 은행이 휴무였으며 7월 26일은 다시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그녀가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오코는 평소 혼자 살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 열쇠를 친척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날 출근하지 않았고 사전 휴가도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리 전화를 시도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료들은 그녀의 친척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친척은 전화를 받은 후 즉시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나오코의 집은 전형적인 일본식 전통주택으로 2층 건물에 목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기와로 덮여 있고 정원에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예의 있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예비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척은 침실로 향해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강한 악취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방 안의 욕실에서 심하게 부패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누워 있었고 온몸이 심하게 부풀고 변형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놀란 친척은 급히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주변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조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욕조 안에서 발견된 여성은 나오코였으며 그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플라스틱 밴드가 묶여 있었고 왼쪽 손목에도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의 테이블 위에는 은행 통장이 놓여 있었고 70만 엔이 들어있는 봉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약 712만 원에 해당하며 현장에서는 그녀의 휴대폰도 발견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빈 술병들이 놓여 있었고 집안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귀중품의 도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코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목욕을 하다 실수로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였으나 자살이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나오코와 친척 관계에 있으며 두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자주 왕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오코의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나오코가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전 휴가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걱정된 신고자는 전화를 끊고 나오코의 집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였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오코는 집에서 유일한 자녀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지역 은행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실패한 결혼 생활이 영향을 미쳤는지 나오코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걱정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많은 돈을 나오코 명의로 이체하고 자신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나오코는 평소 혼자 집에 살며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근처 주민들에게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한 이웃은 나오코가 신중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돈을 남겨주었지만 그녀는 이를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인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나오코가 혼자 살고 있었지만 정원에 있는 꽃과 식물들을 항상 잘 돌봐왔고 생활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술을 즐기긴 했지만 과음하는 일은 없었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라서 자살 같은 일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활기차고 밝은 사람이라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고 너무 충격적이고 슬퍼요. 더군다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나오코의 동료는 그녀가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 21일이 그녀가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었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나오코 집 근처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서는 7월 21일 저녁 나오코가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녀가 집을 떠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욕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고 더운 날씨 탓에 부패가 심각해져 부검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 후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둔상의 흔적이 있었고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였으며 사망 시점은 7월 22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녀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건 현장인 거실에는 빈 술병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나오코가 술을 좋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술병들은 이전에 마신 술병일 수도 있고 범인이 고의로 남긴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장을 자살처럼 꾸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에 묶인 플라스틱 밴드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법의학 보고서를 받은 후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하여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조사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21년 2월 28살의 한 남성이 법적 절차를 거쳐 나오코의 양자가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다 린으로 양자가 된 후에는 성을 변경하여 타카이 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오코의 사망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들은 한 주차장에서 린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그는 운동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どういう人でした？どういう人？めっちゃ人でしたよ。悲しいとかっていう感じの先にびっくりの方が最初は大きかったですね。どういう経緯で？もともと独身で、はい、兄弟もいなくて、はい、後継ぎみたいな感じ。あ、そうですね。なんか向こうから打診が来て、はい、検討して、はい、っていう感じです。なんで受けたんですか、リンさん。受けない理由がなかったんですね、まず。 법적으로 인정된 양자였던 타카이 린은 양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사건 이후의 일련의 행동이 경찰로 하여금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양모의 사망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양모를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코는 두 건의 총액 1억 5천만 엔, 약 150억 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두 보험의 수익자는 모두 린이었습니다. 린의 일상생활은 매우 사치스러웠으며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항상 명품 의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수입으로는 그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코가 사망한 후 그는 유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실상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그의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카이 린은 1993년 휴고현에서 태어나 한때 관계학부에서 공부하며 운동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180cm인 그는 학창시절 미식축구팀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미래가 밝은 선수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리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동문들과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동문들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1년 전 그의 결혼식에서였으며 그는 매우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린의 직장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지인의 소개로 유명한 외국계 보험회사에 입사해 판매 업무를 맡았습니다. 나오코는 그의 고객 중 한 명으로 1억엔, 약 10억 원 규모의 인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보험의 수혜자는 그녀의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린은 여러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그가 보험을 판매할 때 허위 광고를 하였고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명의 미혼 여성들과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속여 보험을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몇 명의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점차 증가하면서 린이 접촉했던 고객들은 연이어 해약을 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일정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린은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린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나오코는 기존 고객으로서 그의 권유에 의해 다시 5천만엔 약 5억 원 규모의 인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의 수혜자 역시 요양원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2021년 2월 나오코와 양모 관계가 된 후 린은 자신의 성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회사 내부에서 의문을 일으켰고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타카이로 성을 바꿨다고 설명하며 이를 넘어갔습니다. 린은 외모가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새로운 회사에서도 빠르게 좋은 실적을 올리며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동료는 그가 근무하는 동안 혹시 사람을 다칠 수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냐? 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그가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농담이 아닌 듯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농담으로 그런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린은 즉시 흥미를 보이며 그 사람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보인 급박한 반응에 동료가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하자 린은 바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린의 부모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는 아들이 성을 변경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본래 성도 타카이가 아니었습니다. 린의 한 지인은 그가 직장에 들어간 이후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주 재력을 과시하며 남들보다 우월한 느낌을 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 환경은 평범했고 이전에도 큰 돈은 없었으며 갑자기 마치 일약 부자가 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린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던 중 이전 회사에서의 불만이 폭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시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의 보험 관련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더 이상 보험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린은 새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부동산 분야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이전보다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그의 소비 수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아내는 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그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약 3천만엔, 약 3억 원을 들여 스포츠카를 구입하고 매일 다른 여성들을 고급 소비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또한 그는 수백만엔짜리 보석을 구입하며 화려한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고액 소비가 그를 재정적 위기에 빠뜨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린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보험 수혜자가 왜 자신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범인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고만 말하며 자신의 활동 경로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린은 원래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으나 사건 발생 후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한 기자는 가나가와현의 한 거리에서 린을 우연히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린은 자전거를 밀며 빠르게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고 기자를 보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나오코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린은 사건 당시 자신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근처에서 쇼핑만 했다고 말하며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점점 더 빠르게 걸어가며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린은 처음 양자 절차를 진행할 때 일부 서류를 위조했으며
보증인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경찰은 문서 위조 혐의로 린을 체포했습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2001년 5월 양자가 된 지 3개월 만에 린은 나오코의 5천만 엔, 약 5억 원 규모의 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으며 나오코가 사망한 하루 뒤 또 다른 1억 엔, 약 10억 원 규모의 보험의 수혜자도 자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그의 범행 동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질문에 대해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린은 또 다른 신용카드 사기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으며 나오코 사건 발생 후에는 법원에 자신과 나오코의 양자관계를 해지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나오코가 사망하면 린이 양자관계를 해지하더라도 여전히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나오코 집 근처의 많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심하게 영상을 살펴본 후 한 남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서는 2021년 7월 22일 오후 한 남자가 나오코 집 근처 도로를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키가 크고 낚시 모자를 쓰고 얼굴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으며 몸에는 슬링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는 왼손에 투명 테이프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흰색 장갑을 끼고 있어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2시간 후 같은 CCTV 카메라에 다시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의 슬링백이 명백히 촬영되었습니다. 그 가방의 디자인과 무늬는 린이 경찰에 소환됐을 때 들고 있던 가방과 동일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이 남자가 린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린이 사건 발생 전 거주하던 아파트 출입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가 가짜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여자로 변장하여 급히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몸매와 걸음걸이로 그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로 변장해 고스키시로 가는 중간에 다시 남성 복장으로 바꾸었고 이 모든 것은 불륜 증거를 위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계획은 슬링백 하나로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나오코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나오코가 7월 23일에 린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나오코는 7월 22일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이메일 시간은 명백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정해진 시간에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사용했거나 아예 나오코 본인이 아닌 린이 보낸 것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나오코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2022년 8월 경찰은 린을 상해 및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린은 나는 침묵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했으며 이틀 후 그는 오사카 후쿠시마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정리하던 중 불과 5일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9월 1일 오전 7시 경찰관이 일상적인 아침 점검을 하던 중 린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력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린은 그날 밤 10시 21분에 사망했습니다. 린은 5평 남짓한 독방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찰을 돌던 경찰과 잡담을 나누며 도망칠 생각을 언급했었고 그 후 그의 방 창문에 철망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순찰 빈도는 원래 1시간 4회에서 1시간에 5회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린은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자신의 옷을 찢어 천조각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먼저 떠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실 린은 구속 중에도 경찰에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글을 쓴 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린의 사망 후 오사카 지방검찰청은 그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소했으며 오사카 경찰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관련된 경찰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린의 사망으로 인해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오코가 왜 린을 양자로 삼았는지, 이는 자발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강요를 받았던 것인지, 두 사람의 사이는 실제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린이 보험 수혜자를 변경한 사실에 대해 나오코가 알고 있었는지 등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다양한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린은 보험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부유한 여성을 만나서 자신을 부양하게 하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 중 독신으로 사랑하는 나오코를 골라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녀에게 접근하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태도에 나오코는 금방 빠져들었고 기꺼이 자신의 저축을 써서 린의 소비를 지원하며 큰 금액의 생명보험도 구매했습니다. 그 후 린은 늙어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오코에게 자신을 양자로 입양하라고 설득하고 보험 수혜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나오코는 그 5천만 엔의 보험 수혜자 변경에는 동의했지만 1억 엔의 보험 수혜자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린은 나오코에게 원한을 품었고 결국 그를 해쳤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며 사망한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두 사람의 사망과 함께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살에 최연소 상장회사 회장이 되고 32살에 중국 최초로 세계 청년 창업자 대상을 받은 상업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상업 세계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었거든요. 결국 자존심 때문에 내뱉은 말이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 말았죠. 그는 끝까지 싸웠고 나라에 495억 위안, 즉 9조 3천억 원을 기부했지만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40세에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돈의 게임일까요? 아니면 권력 싸움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고용주가 타인을 고용해 사람을 해치거나 입막음을 위해 살해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은 현실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실제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친 사건입니다. 비록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는 충분히 복잡하고 극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상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위안바오 징입니다. 그는 몇 년 만에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억 자산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에서 가장 젊은 상장기업 회장이었으며 그가 세운 사업 제국은 부동산에서부터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친 사건은 이 거대 사업가의 영광스러운 삶을 갑작스럽게 끝내버렸습니다. 아징은 2006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의 피해자인 왕싱은 경찰계의 엘리트로 한때 경찰계의 명탐정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절친한 형제였는데 어떻게 이익 다툼이 형제를 반목하게 만들었는지,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여름,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차가 두 명의 젊은이의 인생을 다시 한번 교차시켰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들의 삶에 복잡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고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66년 아징은 랴오닝성 랴오양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 형제 중 셋째였고 비록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어릴 적부터 공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대학 입시가 끝났을 때 그의 점수는 결코 낮지 않았고 많은 학교의 합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유독 그가 간절히 원했던 베이징의 대학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념이 그로 하여금 재수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2해 동안의 고된 준비 끝에 1985년 아징은 마침내 꿈을 이뤄 중국 정법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의무 교육조차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징과 같은 대학생은 매우 귀한 존재였으며 더군다나 그가 합격한 곳은 베이징의 명문대학이었으니 이 점만 보더라도 아징이란 사람이 장차 큰일을 해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아징은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는 랴오양 출신의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싱이었고 경찰 제복을 입고 있던 왕싱의 늠름한 모습에 학교에 들어가 보지 못한 아징은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아징은 먼저 왕싱의 짐을 들어주며 다가갔고 두 젊은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차 여행 내내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왕싱은 1958년생으로 아징보다 8살 많았습니다. 1978년 그는 다롄에 있는 한 경찰 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랴오양시 형사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왕싱은 자신의 경찰 이야기를 아징에게 즐겁게 들려주었고 아징은 그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왕싱은 그동안 노력과 운을 바탕으로 랴오양 경찰계에서 나름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등탑 무기고 도난 사건과 한 가족이 잔인하게 해를 입은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느 날 밤 단 한 손으로 무장한 범인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등 공훈을 수상하며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드라마 헌터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는데 랴오양 시민들은 그를 랴오양 헌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싱은 이번 베이징 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베이징 공안대학으로 2년간 연수를 받으러 가는 것이 선정된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앞에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왕싱을 보며 아징은 내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두 젊은이는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헤어진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받으며 베이징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왕싱과 아징은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고 왕싱은 아징의 대학 생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징은 거의 모든 여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교수의 원고를 대신 필사했으며 1만자당 2위안 약 380원을 벌었습니다. 또 대기업에 봉투를 써주었는데 1000개당 5위안 약 940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은 아징은 결국 3년차를 한 대 구입했고 베이징 전역을 돌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징은 상업적인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신정과 같은 명절이 되면 그는 학교에서 카드와 엽서를 팔았습니다. 매 학기 개학 때마다 고향에서 특산물을 가져와 학교에서 팔았고 그 돈으로 기차표를 가뿐히 마련했습니다. 왕싱은 매번 아징에게 언젠가 큰 사장님이 되면 이 형제를 잊지 말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왕싱은 베이징에서의 연수를 마친 후 고향인 랴오닝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훗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으며 그 이별은 아쉬움과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여 년 후 자신들의 결말이 그렇게 비극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징에 대해 말하자면 1989년에 그는 졸업했습니다.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그는 베이징의 한 은행에 무난히 취직했으며 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철밥통 직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베이징 출신 여인과 결혼하여 20대에 벌써 베이징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안정적인 직장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1992년 아징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은행을 그만두고 파이러우의 훗날 유명해질 젠하오 실업 개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아징은 분명히 성견지명이 있었고 결단력이 뛰어났습니다. 회사가 막 시작했을 때 자금이 부족했고 자원도 전혀 없었지만 그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묻혀있던 연구 성과들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미 발명되었지만 시장에 도입되지 않은 수많은 중국 특허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소흑맥 프로젝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징은 모은 20만 위안 약 3,800만 원을 전부 투자해 소흑맥 특허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반년 후 이 소중한 호밀 품종이 성숙해졌고 그 독특한 가치는 곧 전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0만 위안 약 3억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인생 첫 번째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200만 위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징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였기에 아징은 자본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의 기업들을 인수하고 유명 제약회사들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 이를 레버러지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과 인수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래는 위험이 매우 높았고 실패하면 가족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징은 이 도박에서 이겼고 젠하오 실업의 자산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1996년에는 총 자산이 30억 위안, 약 5,700억 원에 달했고 산하에 60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징의 사업 영역은 점차 확장되었고 그의 명성도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수왕, 상업천재, 북방의 리카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아징은 1,000만 위안, 약 19억 원을 기부하여
전국 대학에 제나오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내자 기업이 국내 대학에 기부한 장학금 중 가장 큰 금액 중 하나였습니다. 32살에는 아징이 세계 창업자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는 이 상을 받은 최초의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징의 결혼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 1999년 중앙민족대학 교수이자 티베트 출신의 유명 무용 예술가인 조마와 성대하게 재혼하였습니다. 비록 세간의 아징이 성공한 후 첫 아내를 버렸다는 소문은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그는 막 졸업했을 당시 베이징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젊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는 두 번째 아내인 조마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고 폴리극장에서 아내의 개인 공연을 위해 400만 위안, 약 7억 5천만 원을 호화롭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 공연 이후 조마는 은퇴를 결심했고 2002년에는 아징과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성공한 아징은 섬 기차에서 만났던 형제 왕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왕싱에게 전화해 베이징으로 와서 함께 주식 투자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억만장자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왕싱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당시 그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로서의 경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한때의 영광은 사라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외도까지 하며 아내와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징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왕싱은 망설임 없이 단연간의 경찰 일을 그만두고 베이징으로 아징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아징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왕싱의 마음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그때의 가난한 젊은이가 이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작은 경찰관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 역시 베이징에서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싱과 아징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얽히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왕싱은 처음에 아징의 조언을 받아 주식 투자로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이 크다 보니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아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아징은 흔쾌히 왕싱을 자신의 선전회사로 보내 지사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왕싱은 아징이 자신을 선전해서 다시 불러들일 때 그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맡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아징은 선물 거래에서 첫 실패를 겪었고 그의 상업적 최대 경쟁자인 류환과 맞닥뜨렸습니다. 류환은 초창기에 게임장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건설업으로 전향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역에서 스촨 교부라고 불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류안 역시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징으로 돌아와서 류안과의 상업적 대결에서 두 사람은 본래 한 명은 동북 지역의 최고 부자였고 다른 한 명은 스촨 지역의 최고 부자로서 원래는 교차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상업계는 전쟁터와 같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상업세계에서는 돈이 곧 많은 이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면이며 돈은 일정 부분에서 그 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996년 아징은 스촨에서 선물 거래에 뛰어들어 수수의 가격을 톤당 2,000위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스촨 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류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류안은 이미 1994년에 하이난으로 가서 대두, 철강 등의 선물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징이 자신의 영역에서 형제들에게 밥벌이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액을 들고 스촨으로 돌아와 아징과 선물 시장에서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류안이 막 선물 계약을 시작한 첫날 한 증권사 부사장이 아징을 데리고 류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부사장은 류안에게 이번 시장 흐름은 아징이 만든 것이니 류안이 아징과 대립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시장을 키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아징은 류안에게 5만 건의 계약, 즉 5천만 위안, 약 94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류안은 아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안에게 돈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몇천만 위안은 작은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류안은 아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적게 손해보고 싶으면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류안은 현물 가격은 톤당 1,300위안인데 너희가 2,000위안까지 올렸으니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물량을 조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류안은 시장에 물량을 풀고 몇 건의 거래를 통해 수수의 가격을 곧바로 끌어내렸고 결국 아징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징은 무려 9천만 위안을 잃었고 류안은 2천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아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며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스촨에서 류안을 만나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9천만 위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당시 아징은 이미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체면 문제였습니다. 또한 아징의 몇몇 부하들은 이 상황에 불만을 품고 아징을 부추기며 류안을 제거하자고 계속해서 선동했습니다. 결국 아징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류안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아징은 자신의 고향인 랴오닝성 랴오양에서 현지 조직폭력배 두목 양중쉐를 찾아갔습니다. 양중쉐와의 공모 후 1996년 9월에 양중쉐는 자신의 부하 리아이양과 순리를 시켜 스촨성 청두에서 류안을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서 3명의 동북 출신 인물들은 몇 개월 동안 류안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1997년 2월 1일 밤 9시 류안의 차가 한 호텔 앞에 멈추었을 때 리아이 양은 류안을 향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날에야 그들이 사살한 사람이 류안이 아닌 류안의 보디가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해결되었고 양중세는 집행유예를, 리아이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자청하며 이 사건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배후에 아징이 있다는 사실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징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징은 이 사건에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류안이 살아있는 한 그의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징은 곧바로 2번째로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끝에 그는 이 일을 맡길 최적의 인물로 자신의 형제 왕싱을 선택했습니다. 아징은 전화를 걸어 왕싱에게 선전해서 청두로 오라고 한 뒤 전반적인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로 그 완수할 수 없는 임무는 바로 류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싱 또한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류안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왕싱이 자발적으로 아징의 일을 처리해 충성심을 보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왕싱이 사실 불법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왕싱은 스촨에 도착해 일주일 동안 머물렀지만 류안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암살 시도 이후 류안은 이미 몸을 숨긴 상태였을 것입니다.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아징은 왕싱에게 일단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잠시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계획은 일단 보류되었고 류안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이 성사되지 않자 왕싱은 맥이 빠진 채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징이 그를 선전으로 보냈을 때부터 왕싱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로가 없으니 2사람의 형제관계만으로는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징이 그를 화일로우의 작은 제약 공장으로 보내 부공장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직책은 별 의미 없는 자리였고 왕싱은 내심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징에게 더 이상 중용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형사로 일했던 왕싱은 성격이 강직하고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했으며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징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왕싱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1997년 가을 그는 화가 나 아징의 회사를 떠나 약간의 저축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5, 6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차 한 대 살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중년이 된 왕싱은 운명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경찰대의 철밥통 직장을 그만두고 아징을 따랐던 과거가 후회스러웠습니다. 반면 억만장자가 된 아징은 그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았고 왕싱은 점점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왕싱은 여러 차례 아징을 협박하며 자신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치려 한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동안 아징의 집 주변에는 동북 지방 사투리를 쓰는 낯선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아징은 이번에 왕싱이 정말로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징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왕싱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특히 류안을 해치려고 사람을 고용했던 일이 발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징은 왕싱이 반드시 죽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징은 외부 사람을 전혀 믿지 않았고 결국 그의 둘째 형인 바오치에게 30만 위안, 약 5,700만 원을 주고 왕싱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오치는 랴오양으로 돌아간 뒤 사촌 형제인 바오성과 바오푸를 찾아가 함께 왕싱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 초 어느 날 밤 왕싱의 집 초인종이 울렸고 밖에서 누군가가 왕싱 내려와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왕싱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시골에 있는 먼 친척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달 후 왕싱은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11월 15일 저녁 6시경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길가에서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왕싱은 전화를 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한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어 왕싱을 마구 찔렀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싱은 간과 장이 손상되는 증상을 입었으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쇼크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후 왕싱은 이 사건이 아징이 사람을 시켜 버린 일이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고 아징과 끝장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02년 8월 23일 왕싱은 공항국으로 가서 아징을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왕싱이 알고 있던 아징의 16억 위안, 약 3천억 원의 공금 횡령, 양중쇠를 시켜 류안을 해치려 했던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징은 왕싱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했습니다. 2003년 10월 4일 밤 11시 30분경 마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왕싱은 차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막 누르려던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범인이 무기를 들어 왕싱에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리며 왕싱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문을 연 여성은 푸샤오 춘이었고 그녀는 왕싱이 예전에 외도로 만났던 여성이었습니다. 왕싱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계속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푸샤오 춘은 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왕싱을 보자마자 절망하며 오열했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왕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무기 공격을 받아 사망한 전 형사대장 사건은 공안 당국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랴오닝성 공안청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왕싱이 사직한 후의 생활과 원한 관계를 조사한 끝에 아징, 바오치, 바오선, 위안바오프 네 형제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50일 후 2003년 11월 24일 그들은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신문 끝에 위안바오프가 가장 먼저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004년 9월 9일 랴오양시 중급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고의상해죄로 아징, 바오치, 바오선을 사형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했습니다. 위안바오프 역시 고의상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은 2년 유예되었고 정치적 권리도 평생 박탈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4명의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대중의 눈에는 이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아징의 아내인 조마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열었고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을 대형 버스로 랴오양으로 데려왔습니다. 기자회견 동안 조마는 아징 사건에 비정상적인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징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아징이 스스로 현직 부패 관리를 폭로하며 죗값을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밝혔습니다. 조마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사건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아징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조마는 여기저기 관계를 찾아 나섰지만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사기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모두가 알다시피 조마는 아징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조마는 평소에 냉정한 판단력을 잃고 사기꾼들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마는 친구의 말을 듣고 리청기라는 인물이 큰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리청기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며 중간 역할을 할
왕찬샹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앞뒤로 조마에게서 1200만 위안, 약 230억 원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리청기는 농부였고 왕천샹은 키가 170cm도 안 되는 작은 노인이었으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의아했습니다. 큰 풍파를 겪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조마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들에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마는 남편을 구하려는 절박함에 이성을 잃었고 아징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또 한 번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원래는 아징 형제들이 사형을 집행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성이 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부는 긴급히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목숨을 구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교도소에서 전해진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징은 변호사와 아내를 중간인으로 삼아 두 건의 충격적인 소식을 외부에 폭로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 명의 흑사회 관련 국가급 고위 관리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징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3장 분량의 기부 선언문이었습니다. 기부 선언서에는 그가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있는 유전의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세계 유가를 기준으로 그의 지분 가치는 495억 위안, 약 93조 원에 달했으며 그는 이 자산을 국가에 전액 무상 기부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0월 14일, 조마는 아징과 면회를 마친 후 곧바로 베이징으로 돌아가 이 기부 절차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10월 15일, 국가의 한 부처 사무실의 주임이 조마를 접견했고 국가를 대표해 기부를 받겠다고 밝힌 후 조마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마는 기부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요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마는 언론을 통해 아징의 기부 목적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징의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공로로 인정되어 감형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아징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국내 주요 언론에서 빠르게 퍼졌고 심지어 국민들도 아징이 사형을 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후 최종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06년 3월 17일 오전 랴오닝성 랴오양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공판대회가 열렸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아징이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친 사건은 법원의 공개 재판을 통해 원래의 판결이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재판 절차 또한 합리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심에서 상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TV와 신문에서 아징이 하얀 운동복을 입고 목에는 하얀 카타, 티베트 전통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내 조마가 그의 안녕을 기원하며 건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아징, 바오치, 바오선 세 사람에게 즉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선고했을 때 아징은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고발할 것이 있다. 라고 외쳤지만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06년 3월 17일 오전 8시 20분 아징 형제 세 사람은 법정 경관에 의해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아징의 나이는 겨우 40세였습니다. 한때 무한한 영광을 누리던 이 상업 천재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결코 만사 만물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사실은 아징과 왕싱 두 사람 모두 법을 공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법대를 졸업했고 다른 한 명은 경찰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법을 알고도 위반하며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정신을 맑게 하고 유혹을 거부하며 법 위에 서려 하지 말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 남성이 장학지원 사이트를 설립해 산골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 뒤에는 그의 사악한 욕망과 수많은 여자아이들의 비참한 경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바이서 장학 사이트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추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 광시성 바이서시 출신으로 추 씨가 장학 지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황을 물었고 학생의 대답도 매우 예의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추 씨가 돈이 충분한지 물으며 사이트 책임자를 통해 추가로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자 이 학생은 그를 놀라게 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추 씨는 이 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의 계속된 질문에 학생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트 책임자는 기부금을 받은 후 일부를 먼저 챙기고 남은 돈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어서 말한 내용은 추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은 돈마저도 학생들은 사이트 책임자나 일부 후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추 씨는 급히 인터넷으로 해당 장학 사이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바이서 장학 사이트였고 책임자는 왕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제는 바이서시 룽링현 출신으로 이전에는 현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006년 왕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바이서 장학 사이트를 설립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를 받아 현재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제와 그의 사이트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2015년까지 9년 동안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총 727만 위안, 약 14억 원의 장학 기금을 모금했고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제의 선행 덕분에 언론은 그를 산골의 천사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원래 산동성에 살고 있던 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는 왕제에게 연락해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개인 사이트이며 공동 계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부금은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추 씨는 왕제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왕제도 여러 차례 기부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자신이 돈을 빼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학생과 대화를 마친 후 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이트를 열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후원을 받던 학생들이 모두 여자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여아반이라는 별도의 클래스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추 씨의 머릿속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왕제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닐까? 이 거대한 선행 뒤에는 도대체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추 씨는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가짜 신분으로 장학 사이트의 후원 그룹에 잠입했고 몇몇 후원자들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추 씨가 간접적으로 질문하자 일부 사업가들은 후원을 명목으로 장학 사이트를 통해 여학생들과 접촉한 후 그녀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들은 모두 추 씨가 캡처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추 씨는 새로운 후원자로 위장해 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서비스를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곧 왕제가 이에 응했고 대화 중에 왕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다며 추 씨에게 바이서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추 씨는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으나 왕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제는 추 씨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직접 만나러 오지 않자 의심을 품고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 씨는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캡처 자료와 함께 신고 문자를 작성해 중국 광시 TV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TV 방송국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영향력도 컸지만 이 사이트는 한 번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이런 개인 사이트는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 방송국의 담당자 천슈성은 대기업 사장으로 위장해 왕제에게 연락했고 동료들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왕제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장학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천슈성은 장학 활동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왕제와 함께 시골에 있는 빈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갔을 때 왕제가 빈곤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우선 아무렇게나 허름한 집을 하나 골랐고 몇몇 학생들을 불러와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빈곤 학생의 기본 정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인증 절차는 왕제의 장학 사이트가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속여 빼앗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왕제는 모두를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는 드디어 장학 사이트 뒤에 숨겨진 진짜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제에 따르면 그는 모든 후원금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자신에게 직접 송금되든 학생에게 바로 전달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왕제는 자신이 얼마를 가져가든 학생들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 간절하기 때문에 그에게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항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왕제는 천슈성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후원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왕제가 장학 사이트를 위장해 특수 성서비스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왕제는 휴대전화를 꺼내 천슈성에게 자신과 여학생들의 음란 영상을 여러 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대부분 11살에서 12살 정도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제에게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본 천슈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왕제의 극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이 역겨운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천슈성은 마을로 가서 영상에 등장했던 몇몇 여학생들을 인터뷰했고 왕제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메이지의 증언에 따르면 7년 전 그녀가 막 12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왕제가 그녀에게 군으로 가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군에 도착한 후 왕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곧바로 그녀를 근처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후 왕제는 여러 차례 장학금과 몰래 찍은 영상을 이용해 메이츠에게 협조를 강요하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츠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던 그녀는 여관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메이츠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고 중퇴 후에는 더 이상 장학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왕제가 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연애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기자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한 이유는 단지 왕제를 미워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증오 외에도 최근에 왕제가 자신의 여동생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前段时间大海营就是还打我妹的主意嘛，想杀的，很想杀了真的。 메이츠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왕제에 의해 후원자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拿这边给我看了之后，说是这个白衣服的叔叔，他，如果我放假的时候去陪他这种的话，他会给我每年3万块钱。 이전에 나눈 대화에서 왕제는 자신과 후원자들 간의 거래에 대해 더욱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ngồi trên thư lên thấy ngày lão bạn tôi vô gần có một cái điện thoại vô nè này là chứ là ta dọn gì tới mà销售有些的打啊什么的现在销售跟在有主了如果打中售了那种大连干哦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천슈션과 일행은 방송국으로 돌아가 즉시 뉴스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저녁 8시 광시TV에서 바이서 장학 사이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8분 왕제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제의 악행은 그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 당시에도 자주 여자아이들을 괴롭혔고 피해자들은 모두 11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왕제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2016년 10월 13일 광시 바이서시 룽링 각족 자치현 인민법원은 공개재판을 통해 왕제에게 사기죄와 강간죄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전에 겪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생활 역시 불안정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당국은 고발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왕제는 자신을 고발한 몇몇 사람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왕제가 출소한 후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제가 체포된 후 장학 사이트의 자금이 동결되었고 당시 계약까지는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추 씨와 기자들은 급히 여러 지역 부처를 찾아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추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역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추 씨는 억울함과 마음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차례 고민한 끝에 추 씨는 산동 고향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광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대중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 사이트가 9년 동안이나 존재해왔는데 관련 부처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자들은 관련 부처가 왕제를 여러 차례 인터넷 보안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역 정부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감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롱링현 민정국의 민간조직관리부와 교육국 사무실은 해당 사이트가 개인 명의로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답변이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언론은 중국 재판 문서 사이트에서 왕제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3개월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다시 한번 대중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것이 법적 규정을 따른 것이며 감형된 기간도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제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출소 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법원이 왕제에게 내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